자, 그 다음에 다시 재개발로 돌아옵니다. 자,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이제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재개발, 그 다음에 뉴타운,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 요거에 대한 차이점. 차이점이 뭐죠? 다 똑같아 보이죠? 재개발은 그냥 소규모의 개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소규모의 개발. 그런데 뉴타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 동네가 지저분한데 그러면은 나머지 중간에 있는 애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지저분하겠죠. 우리 단지는 깨끗한데 나가보면 할렘가야.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여기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준 게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내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해서 전체가 다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뉴타운이나 재촉지구 같은 것들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정확하게 법률적인 용어로는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뉴타운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원래는. 네. 근데 그냥 뭐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뉴타운이라고 계속 표현을 할 겁니다. 이해가 쉬우시니까. 그 다음에 예상 감정가와 실제 감정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상 감정가랑 실제 감정가랑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예상 감정가 높은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감정가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건 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재개발 구역으로 갑니다. 이 재개발 구역으로 갔는데 중개업자, 거기 현지에 계신 중개업자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현지에 있는 중개업자분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포장을 당연히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고. 포장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싸게 느껴지게끔 말씀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금액이 5억짜리예요. 이 5억짜리인데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에서 5억짜리면은 이게 싼지 비싼지 뻔히 알아. 실거래가 들어가 보면 되고 다른 거 호가 물어보면 뻔히 알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게 없어요. 다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고 얼마짜리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얘가 감정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여전히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감정가 금액 자체가. 그래서 5억짜리인데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2억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는 것보다 3억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브리핑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설득이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부동산이 그래. 그리고 세상이 그렇지 않은 또 그런 그 자영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상품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인식을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뭐라 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분이 한 3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면 2억 5천 정도 나오겠구나. 이러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뭐 10억 정도, 8억 정도 조합원 분양가 주면은요, 5억 정도 분담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0억 정도 구입하시는 거네요. 근데 요게 일반 분양가는 11억에 하고요. 나중에 15억 갈 거니까 5억 버실 거예요. 이런 식의 브리핑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 아니라 9억이 될 수 있고 3억이 아니라 2억이 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나는 5억 주고 5억 해서 10억에 구입한 게 아니라 9억짜리 받는데 2억 줬으니까 분담금이 얼마다? 7억이다. 그래서 7억, 5억 해서 10억이 아니라 12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15억 갈지 어떻게 알아? 그죠? 14억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억 먹을 게 아니라 2억만 먹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근데 가격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사실 아무도 예측 못해요. 입주할 때 가격은.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사실 서울 경기권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들은 그 지역만 좀 분석을 하시잖아요. 되게 높게 안 봅니다.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15억 정도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7억 정도 보이는데 이건 좀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감정가 금액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십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상 감정가가 항상 높으니 내가 생각했던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유 있게 가자.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서 적절한 매물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죠. 각종 그 다른 업들 하시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이럴 때는 최대한 발품 많이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파세요. 그래서 똑같은 매물 A라는 매물이 있어요. A라는 매물이 있는데 어디 가면은 5억 불러요. 근데 뒷블럭 부동산 가니까 4억 8천 불러요. 조금 건너서 길 건너서 가보니까 5억 1천 불러요. 틀려. 신기하죠? 틀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간혹 있더라. 최대한 발표를 많이 찾아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한테 가게 되면 되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 되게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나쁘다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는 거고 좀 더 안전하게 보는 투자자도 그 중개업소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평균 어느 정도 대충 내가 수익이 나겠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이 아니라 뭐 중고차를 사러 갔다 아니면은 차를 고치러 갔다라고 했다면 이게 부품이 얼마고 공인비가 얼마고 뭐 얼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쪽 분야가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내가 공부해? 못해. 여러분들처럼. 못하니까 이거를 여러 군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원 나왔고 얘는 90원 나왔고 얘는 110원 나왔다. 그럼 얘한테 가면 되지. 그죠?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현재로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발품을 파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부동산을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 얘기가 틀리니까. 네. 그리고 금액이 안 틀려지더라도 어떤 데서는 2억 나온다, 감정가 2억 나온다, 어떤 데서는 뭐 3억 나온다, 어떤 데는 2억 5천 나온다. 다 틀리니까 얘기가. 그죠? 여러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는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 아니면 작은 평수의 대지와 대지 지분이 큰 것들, 네, 이런 것들. 일단은 큰 평수와 작은 평수 중에서는 당연히 대형 평수가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예를 들어 소형 평수가 8평짜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 한 10평 돼. 그럼 이게 감정평가가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재건축에서는 당연히 이게 더 잘 나옵니다. 그럼 뭐 99.99%죠.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그런데 재개발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 얘는 8평짜리가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얘는 2천만 원짜리야. 얘는 1,500이야. 그럼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공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얼마야? 곱하면 8이. 1억 6천이 나오는 거고 얘는 얼마? 1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같은 금액이라면. 같은 금액이면 이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뭐냐? 공시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단독주택, 낮에는 뻔할 테니까 단독주택은 공시가를 확인하시고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것은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택 공시가격하고 공시지가는 틀립니다. 공시지가는 땅. 주택 공시가격은 거기에 그 종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다 합쳐서 계산한 거. 예. 근데 단독주택 같은 거는 건물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만 산정을 해줘요. 공시가 보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수에 따라서 무조건 평수 크고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우리가 매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보다 이거는 그냥 실무에서 제가 느낀 거. 단독은 사실 평가 금액이 되게 낮아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단독주택 이런 케이스도 봤어요. 단독주택 18평짜리 하고요. 아파트가 4.5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더 높게 나왔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것들, 원다세대 같은 것들, 한 대지집은 10평이면은 이게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얘보다. 그래서 이거랑 동일하게 가려면 얘가 한 23평? 네, 이 정도 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건 구역별로 다 틀려요. 이건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여하튼, 같은 상태라면은 이런 쪽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감정평가가 더 높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내가 구입한 그 매물로 내가 원하는 평형대를 갈 수 있는가죠.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마찬가지지만 이 감정가라는 거에다가 복잡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비례율이라는 걸 곱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권리가라는 게 산정이 돼요. 이 권리가액이 실제로 내가 내 그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예요. 그죠? 이 권리가가 산정이 되는데 이 권리가액 다액순, 권리가가 많은 사람 순으로 내가 원하는 평형을 먼저 고르는 겁니다. 당연히 합리적이죠, 그게. 그래서 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평수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평대가 25평이 있고 33평이 있고 43평이 있다. 근데 요즘에 뭐 인기가 많은 게 33평이니까 내가 이걸 원해. 근데 이거를 뭐 한 100세대 짓고 얘를 100세대 짓고 얘를 한 50세대 짓는다. 이랬을 때 내가 순위가 150등이야. 250명 중에 150등이야. 근데 요즘 다 인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다 마감되고 요것만 남았다. 그럼 난 어쩔 수 없이 얘를 못 가고 얘나 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평형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부동산,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이 대충 아웃라인 잡아놨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물론 부동산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30평대 가시려면은요, 예를 들면은 대지집은 12평 이상에다가 평균 감정가가 이 정도 나와야지만 갈 것 같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3, 4평 정도 사야지만 좀 안전합니다. 옆 동네, 옆에 부동산 가게 되면 한 18평만 돼도 되고요. 이거 9평짜리도 갈 수 있어요. 말은 다 틀려요. 어쨌든 대충의 아웃라인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내가 원하는 평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건 다른 내용이구나. 5평짜리, 5억짜리가 10평짜리, 8억짜리보다 낫다. 자, 5평짜리가 5억이면 이거 평당 얼마예요? 평당 1억짜리예요. 그런데 10평짜리가 8억이면 이건 평당 얼마예요? 8천이에요. 누가 잘 산 거야? 누가 잘 샀어요? 10평짜리가 잘 산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5평대가 잘 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아시면 넘어가고.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일단 5평짜리가 5억이고요. 그 다음에 10평짜리가 8억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평당 8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얘는 1억에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싸게 산 애가 잘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자, 일단은 얘랑 얘랑 둘 다 33평을 배정받을 수 있을 그런 상품들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설명해야 제일 쉬울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5평을 샀어요. 이렇게 5평을 샀죠. 얘는 10평을 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5평짜리를 5억에 샀으면은 감정가가 5억 이상 나올까요? 5억 이하로 나올까요? 보편적으로. 당연히 이하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P로 파는 사람은 없겠죠? P를 붙여서 팔았을 거야, 매도자가. 그래서 이거는 감정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평당 4천. 그러면은 평당 4천이면 얼마예요? 2억이네요. 그죠? 네. 그럼 평당 4천. 나는 1억 주고, 이거 1억인데, 1억 주고 산 게 아니라 4천만 원 정도씩만 내가 실제로 권리가 상정됐고, 나머지 애들은 뭡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요게 다 P값이에요. 그죠? P값을 주고 산 거야. 그죠? 자, 얘는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그러니까 요 정도 해서 8천만 원이고 그 중에 절반. 얘 똑같이 평당 4천이니까 얼마? 얘는 4억을 받은 거죠. 평가가 4억 평가 받았죠. 얘는 2억 평가 받았죠. 한 평당 4천만 원 평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거가 이제 내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P값이죠. 그래서 P값을 하나씩 보게 되면 얘 P값이 얘 P값보다 더 높잖아. 이만큼은 P를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많아.
P 주고 산 게. 그래서 이게 다 P야, 얘가. 그죠?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얘는 비율이 요만큼이고 P 값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P를 많이 주고 샀어요? 얘가 더 P를 많이 주고 산 거죠. 잘못 산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2억으로 평가받았어요. 2억으로 평가받았어. 근데 얘는 얼마야? 얘는 4억으로 평가받았죠. 아이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뭐 한 얼마일까? 5억 정도? 6억? 6억 정도로 주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가를 6억에 주기로 했어요. 얘도 6억에 주기로 했겠지. 조합 분양가를. 그러면은 얘는 2억 평가받았으니까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분담금이 4억. 얘는 분담금이 얼마예요? 얘는 분담금이 2억이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얘는 분담금 4억에 구입할 때 얼마? 5억. 그래서 총 얼마 비용이 들었어요? 9억의 비용이 들었고, 얘는 분담금 2억에 구입할 때 얼마 들었어요? 8억. 그래서 얼마 비용 들었다? 10억이 들었다. 그래서 싸게 산 것 같지만 지가 잘못 산 거다. 자랑은 했지만 친구한테. 너보다 2천 싸게 샀어. 하지만 바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당 금액은 높아지고요. 지분이 크면 커질수록 평당 금액은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보물을 획득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정상이다.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 한 평짜리가 나온다면 이거는 3억에도 팔리는 게 정상이다. 매도자가 미친놈이 아니다. 100평짜리가 있으면은 100평짜리는 평당 3천에도 팔린다. 30억이면 살 수 있다. 평가가 40억인데 마이너스 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이 평당 가격이라는 거, 그 동네 평당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 구역은 평당가가 얼마 정도예요? 어떻게 알아? 지분별로 다 틀린데. 그런 거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몇 평, 원다세대 지분 10평짜리가 얼마 정도 해요? 라면 답변해 줄 수 있지만 그냥 물어보면 모르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평당 금액이 싸다고 무조건 구입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평당 이 크기, 대지 지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을수록 평당 금액은 높아지고 클수록 평당 금액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의 세금 변화.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뜻은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가 아까 단계 중에 제일 처음이었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제일 마지막. 그죠? 순서대로 뭐죠? 제일 처음에 뭐 하죠?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 관리처분. 그래서 관리처분이 제일 마지막인데 관리처분 한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너 얼마 내? 응? 또 얼마 내야 돼? 그거를 쫙 해서 이제 얼마 낼지 확정이 되게 되는데 뿌시는데 이제 관리처분은 낮다라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것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예요. 행정 절차의 마무리. 그래서 사실상 행정 절차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할 일은 뭐냐면은 이사 가라. 이주라고 표현할게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거. 그 다음에 착공. 입주죠. 그래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 여러분들 주택 살 때는 6억 미만은 세금 얼마 내요? 취득세금. 1.1% 내죠? 주택은요? 주택이란다. 토지는요? 4.6%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4.6으로 바뀝니다, 세금이. 봐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현장을 가서 또 확인해 보니까 또 실무적으로 왕창 틀려요, 또. 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도 행정적으로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뜻은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세금상 4.6으로 토지로 보는 거예요. 취득세. 관리처분 인가 났다. 그 전날 샀으면은 1.1% 살 수 있는데,
그 다음날 가면은 금액은 똑같은데 4.0, 금액은 올랐겠지. 근데 금액이 이제 세금도 4.6으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틀려요. 어느 구역이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틀려 또 신기한 게. 그래서 어디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바로 4.6으로 바뀌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1.5로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언제 바뀌어요? 물어봤더니 철거해야 바뀌어요. 실제로 보였을 때 없어지면 그때 바뀌는 구역이 있고요. 어디는 이주비를 지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4.6이냐 1.1이라도 있고요. 진짜예요. 이거 다. 사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전기를 끊었냐 안 끊었냐. 전기를 끊었으면 사람 안 산다고 해서 그때부터 없는 걸로 보고 4.6, 1.1 되는 데도 있고요. 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그 구역마다 약간씩 틀려요. 웃기는 건.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세금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성이 좋은 구역은 무조건 구입하는 것이 좋겠냐? 어떨까요? 사업성 좋은 구역. 사업성이 좋다라는 건 조합원이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조합원이 적은 거예요. 조합원이 적은 게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사업성이 좋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분담금을 적게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많이 해야죠. 그럼 지어질 세대수는 뻔한데 일반 분양을 많이 하려면 조합원이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역이 있어요. 4명 살아. 이러한 똑같은 크기의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16명이 살아. 사업성이 어디가 좋아요? A, B 중에. 네, A 구역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 A, B 구역 중에 A 구역을 사는 게 정답이겠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어떤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실무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A 구역은 속도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커다란 주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월세도 받아먹고 내가 살기도 하고 되게 좀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를 주고 나서 아파트한테 딸랑 받는데 물론 분담금은 안 내겠지만 싫은 거야. 월세도 못 받고. 그죠? 그래서 큰 건물들이 있거나 상가 건물들 이거 다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다란 건물들만 있는 이러한 사업성 좋은 구역이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도 상당히 많아요. 초기에는 2000년대 중후반대에는 이런 것들이 거래가 잘 됐었어요. 그 금액도 안 비쌌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사업지 중에서 진행된 것들이 거의 없더라. 재개발이.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것들은 사업성은 분명 떨어집니다. 근데 조그맣죠. 예를 들어서 이게 4배니까 이게 하나에 1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4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억은 부담스럽지, 사지 못 사지. 근데 1억이면 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해당 구역에 재개발지를 딱 들어가서 샀어. 그 다음에 비대위 하실 분, 반대파 하실 분 없죠. 다 찬성해서 사업해서 아파트 받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손바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찬성표야.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 빨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지분 쪼개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이런 건 오늘 설명 안 드릴 건데, 지분 쪼개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사업성은 악화되는데요. 속도는 빨라져. 속도는 빨라져.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성 좋은 구역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런 속도를 고려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2014년까지 서울시 25개 모든 구의 뉴타운이 25개 구역 전체가 다 완료였어요. 완료. 2014년인가 16년까지가 14년일 거예요. 그때까지 다 완료였어요. 근데 지금 2019년 된 현재 반도 안 됐죠? 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지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그게 몰랐다고요. 당연히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정부 사업처럼. 근데 정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안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런 학습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재개발 2000년대 중간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네.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사실은 이명박 시장 때부터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일반에게 퍼진 것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막 샀다고요. 사업성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지금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행 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는 되시는데 집에 가시면서 다 까먹겠죠. 그죠? 네. 또 영상을 또 돌려보시고 하셔서 몇 가지만 이해하셔도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이해하셔도 정말 몇 천만 원 수익 낼 수 있어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이건 재개발이었고요.